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초 금요음악회 클로드 몬의 그 위대한 시선의 해설을 맡게 된 화가 박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싱그러운 6월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저희 더겐발스 뮤직 소사이어티에서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아름다운 실내악 연주와 엮어내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앵프라맹스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네 번째 시리즈인 클로드 몬의 그 위대한 시선으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요한 리듬의 피아노 선율로 콘서트의 시작을 열었던 음악은 프랑스 근대의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이었습니다. 짐노페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소년들의 춤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크레타 섬 사람들이 축제 때 알몸으로 춤을 췄던 것을 모티브로 작곡한 곡이죠. 에릭 사티는 제도권 음악의 거창한 화성 형식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간결한 음악 세계를 개척해 나간 근대의 음악가인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에릭 사티의 음악 세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또 다른 프랑스 근대의 예술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오스카 모네입니다. 저는 미술 시간에 저 모네의 자화상을 보고 저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인상파 화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처럼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모네가 청년 시절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미술계의 이단하였던 청년 화가 모네의 예술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미술은 이 살롱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화가가 데뷔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렇게 벽면에 그림을 가득 붙여놓고 미술 평론가와 아카데미 교수들이 신진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고 또 여기서 입선을 해야 비로소 전업 작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 살롱전은 프랑스 미술계의 당시 유일한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당시 그림 좀 그린다 했던 청년 화가 모네 역시 이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출품 자체를 거부당하고 맙니다. 멋있는 유화 작품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당시 가장 잘 나갔던 화가의 작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아기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는 지상에 없을 낙원에서 비너스의 몸을 황금 비율로 너무나 꼼꼼한 명암법과 원근법을 구사해서 그린 이런 그림이야말로 서양 미술사가 긴 시간 동안 고수해온 아름다움의 교과서였죠. 그런데 모네의 그림은 동네 여자들이 피크닉을 나와 있고요. 꼼꼼하게 다듬은 명암법 대신에 다소 투박한 붓질로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네의 작품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현실의 대상을 대충 그린 미완성처럼 보였죠.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모네가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파격적인 작품으로 응수합니다. 이것은 모네의 대표작 인상 해돋이인데요. 나 삐뚤어질 거야 하는 느낌 오시죠? 저 마구 휘갈겨진 붓질과 강렬한 색감은 한 새벽 6시 정도? 저 장소, 저 시간대에만 발견할 수 있는 해돋이의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미술사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신화나 성서, 역사 속 장면을 그냥 상상해서 아는 대로 관념적으로 그렸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새로운 그리기 방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살롱전에서 거부당했던 화가는 모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보이는 그대로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신세대 화가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 가운데 서 있는 3명의 화가가 그들입니다. 저 오른쪽이 바지유라는 화가고요. 여기는 바지유의 작업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르누아르, 가운데가 클로드 모네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토론하면서 살롱전이 우리 전시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시회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전시가 바로 그 유명한 무명미술가 협회전입니다. 제목같이 그냥 안 유명한 무명 화가들의 전시라는 의미예요. 모네는 여기에 이 2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무명미술가 협회전은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이유는 평론가들의 참혹한 악평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평론가였던 루이 르누아르는 그냥 슬쩍 본 인상을 포착한 그림이네 라면서 조롱 섞인 비평을 했고요. 지금 이 만평 속에 그려진 사람들은 모노의 그림을 들고 이거 뭐 뒤집혀서 걸려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조롱 섞인 인상적이야 라는 비평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임프레시오니즘, 인상주의 회화에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모네는 이후 사랑하는 여인 까미오를 만납니다. 둘은 처음에는 모델과 화가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모네는 까미오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녀를 모델로 무려 56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둘은 아들 장을 낳고 파리 근교의 쾌적한 소도시였던 아르장테유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돼요. 까미오와의 신혼 시절을 간직했던 이 아르장테유 시절이야말로 모네 인생 중에 가장 가난하긴 했지만 아주 애틋하고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산책을 하는 아내와 부인과 아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 흐드러진 양귀비 꽃밭을 거닐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던 모네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까미오. 모네의 아내 까미오?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작게 그려진 아들 장? 아닙니다. 저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아내와 아들 비추고 있는 따사로운 햇살과 또 둘 사이를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봄바람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게 될 곡은 모네 작품 속 이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봄바람을 서정적인 선율로 해석해낸 민경아 작곡가의 아르장테유, 빛의 정원에서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만들어낸 풍부한 선율은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했던 모네의 섬세한 붓터치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민경아 작곡가의 곡에서 싱그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느껴지셨나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은 자연의 생생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실내 아뜰리에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서 작업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르누아르가 모네를 그려준 거고 오른쪽은 마네가 모네를 그려준 그림이에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밖에서 작업을 하려면 야외용 이젤과 물감을 휴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풍경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출현도 이 장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19세기 산업혁명의 발달로 철도와 기차,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던 화가들은 원하는 풍경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요. 이 튜브 물감의 발명은 화가들의 야외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문방구에만 가면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저 튜브 물감이 없던 시절, 화가들은 어떻게 물감을 썼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색깔 가루인 피그먼트, 안료인데요. 각종 동식물과 광물에서 추출한 색깔 가루예요. 여기에 기름을 섞어서 유리 맷돌, 뮬러라고 하는 유리 맷돌로 쫙쫙 반죽을 해서 물감을 손수 만들었었어요. 이거 주부님들 양념 다대기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물감 만드는 것도 참 고달픈데 이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은 더 험난했죠. 예전에는 이 작은 주머니에 물감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돼지 방광입니다. 돼지 방광에 물감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때는 바늘로 구멍을 내서 짜서 썼대요. 그런데 한 번 구멍을 내면 물감이 질질 흐르기 일쑤여서 사실상 여러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뚜껑이 있는 튜브 물감, 그리고 접이식 이젤, 그리고 평붓의 발명은 화가들의 야외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가운데에 쇠붙이를 납작하게 부들겨서 만든 평붓은 화가들의 빠르고 거친 붓질을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시대의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모네는 새로운 시대의 장비빨을 세워서 아르장테유 이외에 에트르타, 파리, 런던, 베네치아 등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34살의 나이에 이 지베르니로 이사를 해서 하나의 연작 시리즈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감히 몰입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세요? 네, 저는 화가라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항상 몰입을 하고 싶은데 잠깐 머리 식히려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가격 비교할 때 진정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몰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네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당신에게 몰입이란 뭔가요? 색은 하루 종일 나를 집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 모네의 이 말처럼 몰입이란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대상을 향한 열정,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온몸을 다해서 뛰어드는 확신 같은 것 아닐까요? 모네에게 있어서는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색깔이야말로 온전한 몰입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로 이사한 이후에 하나의 연작 시리즈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건초더미들입니다. 모네는 이 건초더미를 3년가량 그렸는데요. 프랑스 시골에 그 당시 가장 흔해 빠진 것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저렇게 쌓아놓은 마른 건초더미들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뭐라고 모네는 저것만 그렸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을 남긴 모네는 이 평범한 일상의 풍경 위에 내려앉은 거대한 빛의 흐름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와 또 늦은 오후에 길게 늘어진 햇살, 그리고 저녁의 저 아련한 노을의 화려한 색감까지 우리는 모네의 눈을 빌어서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공기의 빛깔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 중에서도 저 저녁 노을을 머금은 작품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 혹시 이 작품 내가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가격을 좀 알아왔어요. 이 작품 2019년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 출품됐었는데 도대체 얼마에 팔렸을까요? 궁금하시죠? 무려 1억 1,070만 달러, 한화로는 1,318억 원에 팔렸습니다. 13억 원이 아니라 1,318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 가격은 비단 그림 한 점에 붙여진 가치가 아닙니다. 모네가 3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빛을 향해 바쳤던 그 몰입의 시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빛을 향한 열정에 붙여진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보고 있자면 우리 머릿속에 그저 황갈색뿐이었던 들판이 날씨와 계절, 또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천, 수만 가지 색깔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대에 가지는 고정관념, 나뭇잎은 초록색, 하늘은 파란색, 피부는 살색 같은 그 색에 대한 고유한 관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는 출품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판매에도 대성공을 거두면서 모네는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로 인해서 처음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와 함께 20세기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4장조 1악장을 감상하실 텐데요. 이 곡은 드뷔시가 18살 때 작곡했던 곡이에요. 학창시절 우등생으로 뽑혀서 후원자의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쓴 곡인데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의 섬세한 균형이 이 10대 소년의 낭만적인 감수성이 잘 녹아 있습니다.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뭔가에 몰입했던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서트가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우리가 마네 얘기하는 것인지 모네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 없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마네 콘서트 되게 좋았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 지식인의 도배된 질문, 마네 모네 누가 누군가요 주인공? 지금부터 화가 마네와 모네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832년 프랑스에서 부유한 법관의 아들로 태어난 마네는 모네보다 8살이 형입니다. 이 당시 아주 센세이션한 작품으로 미술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마네는 당시 젊은 예술가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자, 이 작품 속에서 제일 상석에 앉아있는 저 남자가 바로 에드바르 마네입니다. 후배 화가들이 존경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저기에 클로드 모네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 구석에 끼어있는 저 남자가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마네는 모네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네, 모네 이름을 쌍으로 헷갈려 해가지고 마네 그림 앞에서 모네 거야? 이러고 모네 그림 앞에서 마네 거네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마네는 후배 화가 모네의 뛰어난 재능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모네가 가난에 허덕일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둘은 나중에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형제 같은 사이로 발전해요. 미술사에서 인상주의와 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불리는 마네가 모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모네가 이후 인상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이들의 관계를 두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네 or 모네. 마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네가 가능했다. 브라보 모네, 고맙다 마네. 자, 이 작품은 마네의 대표작 풀밭 위의 점심이에요. 당시 프랑스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아주 악명 높은 그림입니다. 당시 살롱 회화에 등장했던 신화 속 비너스 대신에 벌거벗은 여자가 대낮에 양복 입은 신사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굉장히 외설적인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 뒤에 있는 배경은 거친 붓질로 휘갈겨져 있고요. 뒤에 있는 여자는 원근법적으로 보면 거의 거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작품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고 완전히 쓰레기다 하면서 지팡이로 하도 이 그림을 찢으려고 해서 전시장 천장 높이 걸려졌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네는 마네의 작품에 엄청난 영감을 받았고요. 딱 2년 뒤에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재해석한 또 다른 풀밭 위의 점심 한 점을 더 그립니다. 자, 두 그림의 차이 좀 느껴지세요? 쉽게 말하면 왼쪽 그림은 인물화에 가깝고 오른쪽 그림은 풍경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왼쪽이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인상차기를 굉장히 또렷하게 포착한 반면 오른쪽 작품은 저 사람들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과 빛의 움직임에 포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좀 느낌 오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떤 게 모네의 그림일까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뭔가 다들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왼쪽이 모네의 그림입니다. 둘 다 베네치아 그랜드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인데요. 오른쪽 마네의 그림은 운하와 사람, 또 배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낸 반면에 왼쪽 모네의 그림은 베네치아로 내려쬐는 햇살, 그 강렬한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건물들을 하얗게 날려버렸죠. 그렇다면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이 마네의 그림일까요? 오른쪽. 정답입니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오른쪽이 마네의 봄이고 왼쪽이 모네의 그림이에요. 마네가 인물과 풍경 자체를 그려내려고 했다면 모네는
이 인물과 풍경으로 쏟아지는 빛의 흐름, 이 대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네는 마네로부터 그림을 2차원 평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시대의 풍경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대에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루앙 성당 시리즈입니다. 노르망디의 수도였던 루앙에 고딕 건축물이었던 이 루앙 성당을 모네는 완전히 몰입해서 그렸는데요. 모네에게 있어서 이 루앙 성당 건축물이 멋있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당 벽면이 반사시키고 있는 저 무수한 빛의 변화만이 모네의 관심사였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당 벽면만 클로즈업을 해서 구도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원근법과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완전히 평면적으로 추상화처럼 다가옵니다. 모네는 이 성당 벽면의 색깔을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아예 성당 건너편의 건물의 여관방을 잡고 14개의 캔버스를 동시에 깔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는 순서대로 캔버스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말이 그렇지.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서야 이건 거의 중노동에 가까웠어요. 실제로 모네는 이 당시 항상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루앙 성당이 내 몸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당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색채로 부서지고 흩어져 내리고 있다. 이게 뭘까요? 루앙 성당 가위에 눌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의 흐름, 날씨, 해의 각도에 따라서 성당 표면의 색깔은 한시도 똑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네는 이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눈은 쉴 새 없이 색을 분별해야 했고 손은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했겠죠. 화가가 빛에 얼마나 혹독하게 집중해야 했을지, 같은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어야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네는 흐르는 시간, 흐르는 빛을 붙잡는다는 그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완성해냈습니다. 네, 환상적이죠. 모네의 작품은 그 어떤 명화보다 어려운 해석이나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그 빛의 아름다움, 그 변화무쌍한 색을 보고 느끼고 즐기면 되는 것이죠.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는 빛을 붙들고자 했던 모네의 작품 세계와도 같이 과감한 연주법과 새로운 화성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열었던 작곡가가 있는데요. 바로 모리스 라벨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게 될 모리스 라벨의 현악 사중주, 바장조 2악장은 모네의 작품이 가지는 과감한 색감과 이 격렬한 붓터치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아주 치명적인 현악기의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텐데요. 작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줬던 그 열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스 라벨의 드라마틱한 곡 잘 즐기셨나요? 네, 여러분들 연주에 흠뻑 취한 표정들이세요. 이제 공연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힌트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감입니다. 뭔가 감이 오세요? 맞습니다. 영감이 없다입니다. 네, 좀 이해가 가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도 영감님이 없으시지만 예술가들에게 영감은 목숨 같은 겁니다. 자, 웬만한 창작자들은 이 영감이 오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을 흔히 뮤즈라고 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학문과 예술의 여신이 뮤즈인데요. 그렇다면 모네 인생의 마지막 뮤즈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43년간 살다 간 지베르니의 자택 정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원 지도인데요. 네. 정원 부지만 무려 10,000평 이상. 네. 6명의 정원사를 두고도 손수 정원 관리를 했을 정도로 정원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꽃의 종류를 심어놓고 계절과 또 꽃의 색깔을 꼼꼼히 고려해가면서 어마어마한 꽃밭을 만듭니다. 거의 테마파크 수준이죠. 이제 모네의 집 구경을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네의 작업실이고요. 여기가 아내의 침실, 그리고 이곳은 블루톤으로 컨셉을 잡은 부엌이고요. 이곳은 옐로우 톤으로 깔맞춤을 한 다이닝룸입니다. 역시 빛의 화가라서 색깔 감각이 탁월하죠. 그런데 저 다이닝룸 벽면에 뭔가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일본 판화들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들은 이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 이것을 흔히 자포니즘이라고 해요. 모네 역시 이 일본 문화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정원에 연못을 파고 구름다리를 들이우고 이 일본식 물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저 아치형 구름다리를 들이운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저 물의 정원이야말로 모네가 평생을 공들여서 가꿔온 장소입니다.
모네는 이 장소에 영감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의 정원 전체를 조망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서서히 이 연못 자체, 수면 자체로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수면에 비친 빛의 변화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수면이야말로 주변을 예민하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을 아주 투명하게 비추다가도 바람 한 점에 파르르 흩어져 버리는 저 예민한 수면의 변화야말로 모네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빛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모네는 자신의 나이에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그림 소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순간부터 모네의 작품은 더 과감해집니다. 더 역동적인 붓터치와 드라마틱한 색깔로 변모하면서 거의 추상화처럼 되어가요. 자, 이렇게 모네의 작품 세계가 형식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즈음 모네 인생에 끔찍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화가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질병, 백내장이 찾아온 것이죠. 모네는 나이 60대에 들어서는 제대로 된 색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토벤이 귀머거리나 다름없을 때 작고 그랬듯이 나는 장님에 가까운 상태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서 시력이 사라지기 전에 모두 그려놓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에 있어서 감동이란 항상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해서, 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간절함이 작품 속에 오롯이 새겨질 때 우리는 벅찬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작품을 보세요. 연못 위에 비춰진 풍경이 뭔가 또렷하게 묘사되어 있다기보다는 저 연못을 산책했던 화가의 기억이 아련하게 흩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영영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찬란한 일상의 장면을 화가는 마음을 더듬어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모네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지베르니 정원에서 수련 연작을 무려 300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14년부터 죽을 때까지 제작했던 수련 연작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가로로 8m에서 이건 12m, 이건 무려 17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대작입니다. 이 작품 모두 모네가 죽은 뒤에 세상에 공개돼서 지금은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이 모네의 수련 연작만을 위한 특별 전시관에 전시돼 있어요. 이 100여 미터가 넘는 원형 전시장을 걷다 보면 모네와 함께 지베르니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앞에 선 관객들은 죄다 넋이 나가버려요. 저 환상적인 색감과 깃털같이 가벼운 붓터치를 보면서 뭔가 우주적인 감정, 저 화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 휩싸이죠. 나이든 화가가 저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서 마음을 더듬어가면서 느릿느릿 그림을 그리던, 춤을 추듯이 그림을 그리던 그 몸짓과 시간이 오롯이 느껴지는 것이죠. 평생 빛의 변화를 쫓아다니던 모네의 그 위대한 시선은 결국 인상주의 회화를 완성해냈습니다. 새벽에 동트는 태양과 그 새벽의 냄새, 푸른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 저녁 노을의 그 아련한 색감, 일상에 특별할 것 없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이 남겨져 있어요. 19세기 프랑스의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의 피아노 오중주 바단조 1악장입니다.
이 작품은 모네의 수련 연작과 비견될 정도로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장대하고 격정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세자르 프랑크가 자신의 젊은 여제자를 몰래 사랑했을 때 작곡했던 곡이에요. 아내와 가정에 충실했던 세자르 프랑크가 이 금지된 사랑을 향한 애끓는 감정을 작품 속에 뼈아프게 새겨놓았습니다. 자, 작품 들으시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변화를 창작의 열정으로 승화시켰던 모네의 작품 세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곡 끝나시면 오늘 치셨던 그 모든 박수보다 더 크고 우렁찬 박수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주자들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고요. 기립박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박수 끝에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저희 서초음악회 더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